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 뉴욕 출신의 소설가 헨리 슬래서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나이입니다. 장편 소설 어느 셀러리맨의 유혹으로 미국 추리 작가협회 최우수 신인상을 받기도 한 헨리 슬래서는 한편으론 뛰어난 숏스토리 작가이기도 해서 500편이 넘는 단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나이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4명의 남자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나이 시작하겠습니다. 59살이십니까? 데니스는 만족스러운 듯이 철거덕하는 소리를 내고 서류 가방의 뚜껑을 닫으면서 말했다. 물론 루이스 씨, 이 정도 연세의 분과는 보험 계약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을 드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젊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보험 담보를 갖고 계시는지, 가족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비가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데니스는 주머니에서 구식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고 말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실 분을 부인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호텔 방의 반대편 창가에 목욕 가운을 입은 채 앉아있던 사나이는 소매에 감싸인 가냘픈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켰다. 어둠침침한 조명 아래에서 보면 그의 모습은 마치 괴상한 새. 지금이라도 회색의 카펫 위에서 천천히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한 마리의 거위처럼 보였다. 남자는 새처럼 보이는 이상한 웃음을 얼굴에 띠며 말했다. 아니, 내겐 아내도 없고 가족도 전혀 없소. 별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데니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전화는 라스팔마스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통해서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걸려왔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데니슨을 지명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번 달에 영업 성적이 오르지 않아 초조해하고 있던 데니스는 왜 자신이 지명됐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호텔에 묵고 있는 단기 체류자가 왜 종신 생명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래요. 가운을 입은 사나이는 되풀이했다. 여편네도 없고 자식도 없지. 손톱 많지도 생각해줘야 할 상대는 아무도 없단 말일세. 네,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것은 없었지만 데니스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이 보험 계약의 목적은 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지만 제가 사무실에서 전에 들은 말은 자네를 만나보고 싶다는 말이지. 조 데니슨, 자네를 말이야. 데니스는 갑자기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들어 상대방의 참뜻을 탐색이라도 하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맙소사. 자네는 날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거야말로 형편없는 얘기군.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날 몰라본단 말인가? 루이스라는 이름의 남자는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도대체 댁은 누구십니까? 조. 이렇게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을진 모르지만 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남자일세. 자네한테도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어서 멀리 3,000마일의 거리를 날아온 걸세. 자네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난 자네 행적을 완전히 놓쳐버린 줄만 알았지. 하지만 운 좋게 내 친구 한 사람이, 그 친구는 사립탐정인데 그 친구가 이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자네를 찾아냈단 말이야. 자네가 생명보험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생명보험이라니 참 웃기는군. 안 그래? 만약에 네티가 자네 회사의 생명보험에 들어있었다면 자네는 네티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나, 조? 가운을 입은 사나이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놓고 무엇인가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다. 잠시 있다가 테니슨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윌프레드 콥이군요. 그래. 자네를 속이고 여기까지 불러낸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지.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 오해를 풀고 깨끗이 청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로선 더 이상 화를 날 일도 없고 모든 걸 없던 걸로 돌리자 이거야.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깡마른 손을 내밀면서 다리를 끌고 가까이 다가왔다. 악수를 해주겠나, 조. 이제 그만 화해를 해야지. 데니스는 내민 손을 혐오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봤다. 그리고 느닷없이 마치 도전이라도 하듯 그 손을 잡고 딱 한 번 아래 위로 흔들었다. 고맙네. 코비는 소리를 죽여 웃었다. 어떤가? 과히 나쁜 기분은 아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자네한테 친절을 베풀려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진담일세. 다른 친구들을 도와준 것처럼 자네도 도와주겠다는 것이야. 다른 친구들이라니. 그래. 파울러 하며 필 해플 화이트, 월리 월드론. 잘 알겠지. 난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단 말일세. 벌써 오래전의 말이야. 그리고 일부러 손을 써서 그들에게 보상하려고 했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젠 아무런 원한도 품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 다시 말해서 네티를 죽인 일에 대해서 말이야. 데니슨의 입가가 갑자기 조금 일그러져 파르르 떨렸다. 파울러, 해플 화이트, 월드론.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다. 그가 집안 문제로 불가피하게 뉴욕을 떠난 이후의 일이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안심했습니다, 코비 씨. 전 그만 돌아가야겠는데요. 잠깐 기다리게 줘. 기다려요.
당신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용서했는지 듣고 싶지 않나. 이건 사실 무척 중요해.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도 같은 식으로 선의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엔 당신의 협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지 이 얘기를 해주어야 한단 말일세. 데니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다. 물론 나는 지금보다 10년이나 젊었었지. 코비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과 10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정말 이상할 정도라네. 난 당시 50이 가까웠지만 마치 20대의 젊은이처럼 원기왕성했거든. 그게 모두 네티의 덕택이었지. 네티는 31살이었어. 아니, 둘이었던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더군. 나이에 관해선 잘 말하려 하지 않는 여자였으니까 말이야. 자네한테도 정말 보여주고 싶을 정도일세, 조. 물론 생전의 모습이지만 말이야. 네티에게선 생기가 흘러넘쳤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나 입에서 생기가 넘치고 있을 정도였지. 마치 파테레프스키가 피아노 건반에서 보여주듯이 하루 사이에도 몇 번이고 감정의 음계를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곤 했지. 같이 살기에 쉬운 여잔 확실히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헤어져서 살기는 더욱 어려웠어. 내가 그 호반의 집을 산 것은 결혼하고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지. 그 해에는 모든 게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로웠네. 내 작은 회사는 크게 성장하려는 참이었지. 그때 네티가 나한테 제시한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졸라댔어.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둘이서 세계를 돌아다니든가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자는 거야. 사실 네티만큼 잘 웃는 여자도 없었지. 난 아직 은퇴할 결심까진 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호반의 집을 샀지. 그리고 네티의 그 작은 요트도 말이야. 그것은 생일 선물이었지. 정확히 몇 살 때의 생일이었는지는 몰라. 네티는 나이에 관해서는 이건 벌써 얘기했지. 네티가 어떻게 해서 혼자 요트를 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건 하느님만이 알고 계실 거야. 우리가 둘이서 요트를 타고 나갈 때에는 그저 겁이 나서 깨악깨악 떠들면서 구석에 매달려 호숫가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테지, 조. 화창한 날과 거울 같은 호수를 보고 혼자서 배를 낼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아마 굉장히 멋진 경치였을 것일세. 아름다운 금발을 뒤로 휘날리면서 말이야.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당신들이 끌려든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나. 네티는 멋있는 모터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던 자네들 4사람을 본 게 틀림없을 거야. 새빨간 모터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4남자를 보고 그녀가 바람길을 일으킨 건 틀림이 없겠지.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자네들을 책망할 생각은 없단 말일세. 문제 말이야. 네티는 전혀
요투를 조종할 줄 몰랐다는 점이야. 자네들이 웃으며 함성을 지르면서 전속력으로 그녀에게 달려왔을 때, 그리고 당신들 보트의 여파가 그 작은 요트를 코르크 마개처럼 조롱했을 때 네티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단 말일세. 아마 당신들은 언제 네티가 배전에서 물속으로 떨어졌는지도 몰랐을 거야. 틀림없이 검사 신문에서도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네티가 배전에서 떨어지는 것을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건 없었을 테지. 왜냐하면 배를 붙잡고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이야. 다만 자네들은 확인하려고 되돌아오지 않았어. 그렇지 주. 자네도 다른 친구들도 말이야. 떨어진 그녀를 물속에 내버려 두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단 말일세. 아무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녀가 떨어질 때 요트의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나로서는 그렇게 되었길 바랬지. 네티는 어떠한 고통도 싫어했으니까. 그녀가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물이 폐에 가득 차고 입속에도 가득 차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려는 그녀의 비명을 못 들은 채 하고 죽게 내버려 뒀다고는 생각하기 싫다네. 나는 60마일이나 떨어진 시끄러운 도의 한복판에 있었지. 그러나 만약에 그녀가 살려달라고 외쳤다면 그 목소리는 반드시 내 귀에 들렸을 거야. 어쨌든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가는 알 수 있겠지 조.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일세. 그런 협박 비슷한 소리를 말이지. 검사 신문에서의 자네들의 얼굴, 4개의 돌부처 같은 자네들의 얼굴을 상기하면 나는 그 편결을 듣고 난 바보 같은 추태를 버리고 말았지만 난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닐세 주. 누구한테 물어도 괜찮아. 내 동업자, 내 고객, 내 경쟁자들까지도. 내가 얼마나 선량하고 친절한 사람인지 얘기해 줄 걸세. 조금 지나가니까 나도 마음이 가라앉았지.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네티의 죽음을 자네나 자네 친구들의 책임이라고 우긴 건 잘못이란 생각이 들었지. 그러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추태를 부린 것이 후회스럽기 시작한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도무지 좋은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리버시티 클럽에서 우연히 파울러를 볼 때까진 말이야. 네티가 죽은 후 1년 이상 지난 때였지.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야. 그 당시 나는 네티의 얼굴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내려면 무척 애를 써야 했는데 파울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 고급 양복을 입고 아름다운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보기에도 경기가 좋아 보였지. 턱은 이중으로 생기에 넘쳐 보였어. 그뿐이 아니라 위스키도 넘치고 있었어.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었지. 파울러에 관해서는 알고 있을 테지. 그의 약점이 술이었다는 거 말이야. 난 어느 정도로 심한진 전혀 몰랐지. 댄스홀에서 나동그라져
웨이터들이 팔다리를 들고 끌고 나가는 걸 볼 때까진 말이야. 그 친구가 데리고 있던 여자가 불쌍했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지.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더군. 루이스라고 하는데 사교계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귀여운 아가씨더군. 머리는 별로였지만 네티 비슷한 초록색 눈을 하고 있었지. 파울러의 주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루이스였어. 가엾게도 그 친구 와인이나 리큐르에 관해선 제법 도통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 아니, 실제로 그랬는지도 몰라. 어쨌든 그걸 위해선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다만 문제는 당시 그의 소득이 급속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이지. 그가 일하고 있던 주식 중개 회사에서는 아무리 주식에 도통하다 해도 술주정꾼은 좋은 격리 담당 중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는 디너 파티라든가 주말에 별장 초대에 정력적으로 쫓아다니곤 했지만 거기서도 주벽이 탈이 돼서 친구를 잃고 있었네.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지위도 사교상의 교제도 건강까지도 그의 손에서 도망가 버리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쌍한 파울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무튼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 그리고 곧 자문자답을 해봤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친절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2주일쯤 후에 난 파울러의 주소를 찾아냈네. 내 친구 사립 탐정이 찾아줬지.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었어. 시내에서도 최저의 지역에 있는 싸구려 단칸 아파트였지. 그런데 루이스가 그 친구에게 제법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지. 두 사람은 약혼을 한 사이였고 루이스는 결혼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절대 금주를 서약시킨 것이었어. 실제로 선량한 여성의 애정은 우리들 타락한 자들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지. 놀라울 정도로. 안 그래? 파울로도 그로부터 6주간 이상이나 아주 훌륭하게 착실한 행동을 했지. 다른 직장도 얻을 수 있었고 말하자면 중산 계급의 따분한 생활로 돌아간 셈이지. 가엾게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그를 돕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엔 없을 것 같았네. 난 그를 위해서 익명의 후원자가 되기로 하고 우선 도통한 애주가에게 합당한 선물을 했지. 저스테리니 브룩스라는 1875년산의 코냑 한 병이지. 자넨 코냑에 관해선 잘 모르는 모양이군. 이 술은 어떤 임금의 대관식을 기념해서 만든 특상급의 브랜디야. 코냑 애호가를 위해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 선물을 너무나 좋아했던 모양이야. 비참한 꼴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루이스는 하마터면 파혼할 뻔했지. 하지만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 파울로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금주의 맹세를 깨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지. 그래서 나는 다음에 1955년도산 샤토 무통
로트실트 와인 한 상자를 보냈지. 이 극상품의 와인은 점점 재고량이 줄어들어서 구하기 힘들었어. 이런 고급 포도주를 즐긴다고 나쁠 것이 뭐가 있겠나. 식사를 할 때 반주로 한두 잔쯤 말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루이스는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그래서 가엾은 파울로는 울면서 그 전부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었네. 아니, 전부라기보다 거의 모두라고 해야겠지. 그 친구 한두 병쯤은 몰래 어디 감춰뒀을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그 친구는 포상에 합당할 만한 행동을 한 셈이니까. 그 다음 선물로서는 그랜니 베트라는 극상품 스카치 위스키를 한 병 보냈네. 그 친구는 이걸 마음껏 즐겼던 모양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24년도 특산의 말, 마르키 단제르비 한 병씩, 알마냐, 드메르 보안제르 한 병씩, 샤토 슈발 블랑 한 상자, 베렌나 존 렘바, 1955년산 아우스레제 한 상자, 그리고 아참, 루이스의 얘기를 잊었군. 그녀는 마침내 그를 버리고 말았지. 사실 그녀는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거든. 그래서 난 그녀가 사라져버리자 축하하는 뜻으로 파울로에게 샴페인을 보냈지. 루이 레들레르 크리스탈 브류트 1955년산 1등품 한 병을 말이지. 파울로가 드디어 그 싸구려 아파트에도 못 있게 된 것은 참 안 된 일이지. 그가 집을 쫓겨나서 지저분한 뒷골목을 방황하게 되자 그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도 어려워졌지. 그가 병에 걸려서 폐렴이라고 했던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알겠나. 그의 부모가 멀리 위스콘신에서 달려와 장례를 치러줬지. 아주 쓸쓸한 장례식이었지만 난 그때 일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화환은 하나 보내주었네. 필 해플 화이트는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지. 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이미 알았으니까 이번엔 이쪽에서 손을 써서 그를 찾아낸 거야. 최초의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필이란 자는 선의를 베풀기 어려운 상대란 걸 알았지. 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말이야.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번창한 선글라스 제조회사의 공동 경영자였네. 게다가 풍채도 좋고 호남이고 학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했네. 게다가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할까. 아주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었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몹시 기뻤다네. 조, 결혼에 대한 내 생각은 자네도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6개월 전에 그는 린다 피셔라는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을 했지. 그녀는 해플 화이트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여자야. 그의 회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젊은 여자들을 채용하고 있긴 해도 그의 결혼은 회사 내외에서 뜻밖이었다는 소문이 나 있었어. 왜냐하면 자네도 알겠지만 필은 바람둥이로 소문난 남자였으니까 말이야. 아름다운 여성이란 항상 그의 약점이었지. 그리고 린다는 그의 데이트 상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셈이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로 몇 살이었더라. 25이었나? 허겁지겁 결혼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었단 말일세. 난 40을 넘을 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란 그만한 나이가 돼야 비로소 한 여자를 지키고 몸을 추스릴 결심이 서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네. 만약에 여자를 보는 필의 기준이 미모 한 가지뿐이었다면 그는 아직도 위에는 위가 또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난 생각했지. 그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로 친절을 베풀기로 말이야. 내가 최초로 해플 화이트의 사무실에 보낸 여성은 도나 드브리스였어. 안 믿을진 모르겠지만 한때 실제로 비서 코스를 밟은 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 이건 사실 놀랄 만한 일이네. 왜냐하면 미스 드브리스는 15살 때부터 그 어여쁜 얼굴에 늘 월계관을 쓰곤 했거든. 얼마 동안 그녀는 미스 모모라는 칭호를 차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속옷 광고 모델로서 사진가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또 최근에는 3번 공연으로 막을 내린 뮤지컬 레비에도 출연해서 그 화려한 경력에 한 송이 꽃을 올려놓은 격이 된 셈이지. 그녀가 비서직에 채용이 됐을 때 내가 걱정하던 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2달도 안 돼서 필은 린다의 헤어컬을 만 머리, 크림을 잔뜩 칠한 얼굴에다가 잠이 덜 깬 듯한 퉁퉁 부은 눈과 비교해서 단정하고 날씬한 몸매며 상쾌한 향수가 곁들인 냄새를 풍기는 도나의 매력을 강하게 의식하게 된 것이지. 필은 자연히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 당연히 도나도 거기에 맞춰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네. 결과는 뻔할 뻔짜지. 싸움, 눈물, 짐 꾸리기 이렇게 되어갔지. 필은 후회하고 화해를 위해서 최대한의 손을 쓸 수밖에 없었지. 결국 도나를 해고하고 깨끗이 그녀와 손을 끊고 영원히 충실한 남편이 될 것을 맹세한 것이네. 그래서 난 이번엔 트레이시를 들여보냈지. 트레이시는 도나 드브리스보다도 더 아름다웠네. 그녀의 미모는 모든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지. 미국의 잡지 중에서 그녀의 표지 모델로서의 매력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포퓰러 메카닉을 비롯한 몇몇 잡지뿐이었지.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녀에게 비서를 지망하는 척하게 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난 다른 소개 방법을 생각해냈네.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말이야. 트레이시는 선글라스 모델을 지원하러 왔다는 구실로 해플 화이트를 만나러 갔지. 그는 광고 대행사로 그녀를 보내게 됐지만 그 전에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지. 알다시피 그 다음은 그래. 역사라는 말이 거기에 아주 적당한 것 같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린다가 필의 새로운 바람길을 알아차릴 때까지 2달도 안 걸렸지. 그녀는 재판에 따른 별거 위에는 만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덕택의 변호사들만 덕을 보게 됐지. 몇 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화해가 이루어졌네. 트레이시는 판비치로 들어가서 1년 동안이나 필의 위자료로 편하게 지냈고, 린다는 다시 한번 해플 화이트가의 여왕 볼로 군림할 수가 있었단 말일세. 그래서 나는 일로나를 들여보내기로 했지. 일로나는 도나트 브리스만큼 멋지진 않았어. 옷차림도 도나만큼 세련되지 못했고, 머리나 눈도 검은 편에 입술도 두툼했네. 몸매는 좀 지나치게 육감적인 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녀는 해플 화이트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번엔 드디어 린다의 행복한 가정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지. 아주 완전하게 말이야. 린다는 마치 맥베스의 세 사람의 망령이라도 들린 것처럼 소동을 일으켰네. 그래서 결국 필이 견디다 못해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린다는 이런 모욕을 당한 보통 부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지. 그의 등에서 허리한 복판에 총을 쐈지. 이 얘긴 처음 듣는 얘긴가 조. 그래. 가엾게도 필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 하지만 총탄은 척추를 관통해서 한쪽 신장까지 못쓰게 만들었지.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됐고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는 병자가 됐지만 아직 살아는 있네. 현대 외과 의술은 참 대단하지. 필은 2번이나 수술 후 손목을 끊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의사가 살려주었지. 난 해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고 있지. 자, 이번엔 불쌍한 월리 월드론의 얘기를 해줄까. 참, 그가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지. 심장 발작이라고. 천만에 웃기지 말라고. 이런 일로 웃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심장의 기능 정지라고 하는 게 옳을 거야. 하기야 누구든지 죽을 땐 심장이 먹게 되지만 말이야. 아무튼 좀 더 복잡한 경위가 있었다네. 자네도 알 수 있겠지만 나는 월리 월드론을 찾아내자 곧 그 남자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를 깨달았네. 불쌍한 파울로의 경우와 아주 비슷했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송두리째 드러내 보이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 친구를 찾아낸 것은 라스베이거스에서였네. 심리학자가 도박을 하는 사람의 충동 강박 증세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이 있나. 그에 의하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거나 칩을 쌓아 올리는 것은 모두 사랑을 위해서라네. 판돈을 걸 때마다 그는 운명의 여신에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소원을 빈다는 거지. 내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높은 사람, 학자나 나으리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아마도 원리는 몹시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모양이야. 충동 강박관념에 빠진 주사위 도박사의 전형이 바로 원리 같은 사람일 것이네. 내가 그를 라스베이거스에서 찾아냈을 때는 그는 이미 네바다 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의와 신용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써버리고 나서
동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였어. 이 세상에서 그에게 남은 것이란 그 호숫가의 통나무 집과 자네도 잘 아는 그 빨간 색깔의 모터보트뿐이었지. 이 두 가지가 다 인심 좋은 그의 큰아버지의 유산이었다네. 그는 그 집도 팔고 모터보트도 팔았지. 총액 $6,000로 에드워드란 사람에게 말이야. 이것은 원리에 대한 내 최초의 친절이었지.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내 대리인이었네. 통나무집을 어떻게 하진 않았지만 보트는 불을 질러 호수 속에 쳐 넣어버리고 말았지. 어린애 같은 짓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나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그 둘도 없는 마지막 미천을 원리가 얼마나 빨리 써버리는지를 옆에서 보고 있는 것도 무척 흥미로웠다네. 자초지종을 옆에서 본 내 친구인 사립탐정조차 원리가 그 돈을 다 써버리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절반은 분배식 경마에서 날렸고 그 나머진 시내의 이곳저곳의 지하실이나 차고 같은 데선 열리는 사설 도박장에서 주사위 도박으로 날렸지. 전부 날리는데 6주일, 일주일에 $1,000씩 날린 셈이지. 수중에는 동전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깨달았지. 낭비할 수 있는 큰 돈을 주면 안 된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소액의 돈을 찔끔찔끔 주는 게 좋겠다고. 어느 날 나는 현금으로 $100를 그에게 보냈지. 친구인 사립탐정의 보고에 의하면 그게 우편으로 배달됐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군. 커넬 거리에 웨버라는 책방을 하고 있는 원리의 친구가 있었지. 원리는 웨버의 아파트로 달려가서 이 불가사의한 행운에 대해 떠들어댔지. 웨버는 등이 좁은 꼽추로 세상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청년이라 아마도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들어 그에게 경고를 했지만 원리는 그것을 일소에 붙였네. 그날 밤 그는 그 $100를 주사위 도박으로 또 날려버렸지. 테이블에 앉은 지 반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말이야. 다음날 또 우편으로 $50짜리 한 장이 배달됐네. 그는 원기 100배에서 기운을 내고 야단을 했지. 그는 그 $50를 털어서 술이며 음식을 사가지고 웨버의 아파트로 축하를 한다고 달려갔다네.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떠들고 노는 학생들처럼 실컷 먹고 마시고 떠들었지. 그리고 원리는 감격한 나머지 이제부턴 도박에서 손을 끊고 착실한 직업을 갖겠다고 선언을 하기까지 했네. 아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원리는 그 다음날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서 여기저기 면접을 하러 다니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시 $200를 보냈고 그는 다시 차고로 되돌아갔지. 그날 밤엔 운 좋게 이겨서 수백 달러를 여분으로 손에 넣었고 다음날 밤엔 그것을 2배로 불리기 위해서 또 나섰지. 대단히 여로른 승부였지. 운명의 여신은 그를 사랑했네. 그 주말에 그는 $3,000~4,000를 벌었고
다시 큰 승부를 할 기회도 얻게 되었지.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네. 리치 에디가 물주가 되어 호텔 샬루드에서 열리는 비밀 주사위 도박에 초대받은 것이네. 리치 에디에 관해선 내 친구인 사립탐정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먹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지. 내 친구 월리가 이런 친구와 같은 테이블에서 주사위를 던지게 되다니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더군. 그런데도 월리는 이 초대를 받아들여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가지고 갔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그날 밤 월리는 대승리를 거둔 거야. 운명의 여신의 사랑을 듬뿍 받고 $8,000 가까이 땄단 말이네. 리치 에디는 고스란히 그를 보내주긴 했지. 물론 뒷날 다시 한번 승부를 한다는 약속을 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나 다음날 밤 월리는 지게 돼 있었지. 6시간 동안 계속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번엔 운명의 여신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완전히 소모해버린 거야. 그는 염치도 없이 에디에게 매달려 울면서 애원을 했다네. 한 판만 더 승부를 해보게 미천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말이야. 노름판의 빚이란 어떤 것인지 자네도 잘 알 테지, 조. 호텔 살루드를 나왔을 때 월리는 이 도박판에서 $500의 빚을 싸매고 돌아온 거야. 나는 그에게 $500를 보내주었지. 월리가 재빨리 빚을 갚자 리치 에디는 만족해했고 그 대신 월리는 또 빚을 지게 됐는데 그게 자그마치 $4,000였네. 그 주말에 가서 월리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2,000가 됐지. 물론 나도 더 이상 월리에게 송금을 해줄 수가 없었어. 아무리 돈을 보내더라도 그야말로 미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건 자네도 이해하겠지. 사실 보기에도 딱할 정도였지. 매일 아침 또다시 우편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를 궁지에서 구해주진 않을까 하고 말이야. 그러나 월리는 이제 다시는 송금이 없을 것이란 걸 깨닫고 리치 에디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지. 한편 리치 에디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었으므로 월리에 대한 보복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몹시 불쾌한 결과가 될 건 뻔한 노릇이지. 빚을 지고 난 2주일 후에 월리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밤중에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왔네. 월리는 그 길로 웨버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에디의 부하들의 보복에서 숨겨달라고 애원을 했지. 에디가 하수인을 보낼 건 뻔했거든. 웨버는 우정을 생각해서 숨겨주기로 하고 침식을 제공해 주었다네. 그런데 말이야, 주. 우리들의 착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들의 자비심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네.
웨버의 작은 아파트에 칩거하고 있던 월리는 차츰 초조해져 짜증만 내고 사사건건 심술을 부리고 괜히 화만 내게 됐다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웨버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고 말았어. 분기한 웨버는 몰래 아파트를 나와서 곧바로 리치 애들이 찾아갔지. 그래, 월리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말하자면 일종의 발작이었으니까. 자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볼까, 조. 난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테지. 자, 들어보게. 이렇게 된 거지. 월리가 죽은 다음 나는 친구인 사립탐정에게 자네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했지. 그런데 이때 판명된 것은 자네가 갑자기 당돌하게 먼저 살던 곳을 버리고 부모의 집을 버리고 직장까지도 버렸다는 사실뿐이었어. 그가 알아낸 것은 이것뿐이었어. 자네 취각은 사냥개의 취각보다 더 뛰어났더군, 조. 자네가 직업적인, 그야말로 상습적인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발자취를 감추긴 어려웠을 것일세. 그런데 자네는 그것을 해냈단 말일세. 뭐니 해도 아마추어가 몸을 숨기려고 했을 때처럼 찾아내기 어려운 일은 없는 법이네. 그건 경찰서에 가서 실종자 수사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난 자네를 찾아냈지. 간신히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찾아냈는데, 조, 참 이상하게도 내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됐고 내 사립탐정도 마찬가지인데 두 사람이 여기 도착했을 때 그 이상으로 자네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단 말일세. 여보게, 조. 어떻게 자네에게 협력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게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겠나. 조 데니스는 일어났다. 얼마나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지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라고? 그래, 다 똑같이 말일세. 내가 검사, 신문, 법정에서 말한 모든 욕설, 자네나 다른 친구들에게 가졌던 부당한 미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해달란 말일세. 내 약점을 알고 싶다는 건가? 글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게 바로 네 놈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뭐야, 안 그래? 데니스는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파울로는 술주정뱅이였어. 그래서 네 놈은 그 지저분한 선물이란 것으로 그를 죽였어. 필 해플 화이트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썼다. 월리의 경우엔 노름. 코비는 마치 괴상한 새와 같은 웃음을 띠고 말했다. 그래, 자네 경우엔 뭐지, 조. 자넨 나한테 자네 약점을 얘기하지 않으려나. 데니스는 코비의 의자 앞으로 다가와서 버티고 섰다. 그리고 느닷없이 두 손을 내밀어 가운 위로 멱살을 움켜잡고 새처럼 생긴 사나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 더러운 살인자. 그는 이빨 사이로 밀어내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가운을 힘껏 흔들어 댔기 때문에
그 속에 깡마른 몸이 덜렁덜렁 흔들렸다. 나는 자네한테 친절하게 해주려는 것뿐인데, 코비는 떨면서 말했다. 자네가 네티에게 친절하게 해준 것처럼 말이야, 조. 자네나 다른 친구들이 이 살인자. 조 데니스는 이번엔 뼈만 남은 어깨를 잡았다. 그는 더욱 세게 코비를 흔들어댔고 가느다란 갈대와 같은 모기 위에 위태스럽게 얹혀있는 코비의 머리는 앞뒤로 흔들려 경악에 가득 찬 두 눈만이 보였다. 이 살인자야. 데니스는 다시 소리치더니 더욱 크게 마치 기계의 피스톤처럼 빠르게 흔들어댔다. 그런데 갑자기 코비의 뼈가 녹아버린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의 몸은 인형처럼 흐느적거리고 온몸의 관절이 소리 내던 것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았다. 데니스는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이상으로 코비가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6시 10분 전쯤 왔습니다. 마이너 형사가 경감에게 말했다. 그 시간에 데니스는 로비로 내려와서 접수처에 있는 남자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접수처의 사나이는 지서에 전화를 걸었고 데니스는 로비에서 우리가 도착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인은 경감이 말했다. 피해자의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경감님, 이 데니슨이란 자가 별로 말썽을 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술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 형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덧붙였다. 저로서는 그 친구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생각? 그건 어째서? 분별 있는 남자 같으니까요. 코비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발끈해서 자기 자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몇 해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갈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친구 그것을 몹시 후회하고는 집을 나와서 일도 그만두고 이 서부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경감은 떫은 얼굴을 하며 물었다. 분별 있는 사람이란 그런 남자를 말하는 건가? 자네 생각으론 말이야. 분별은 있지만 상당히 발끈하는 성질 때문이죠. 마이넌 변명처럼 말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약점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